철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개들이 짖어댔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이 그 여자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천사 유기견 보호소. 천사라고요? 웃기는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도 버린 여자가 무슨 천사입니까? 저는 35년을 기다렸습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여자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서울역 차가운 바닥에 버려진 두 살배기 아이. 그게 접니다. 왜 저를 낳았습니까? 왜 저를 버렸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왔습니다. 그 여자를 무너뜨리러 왔습니다. 제 왼팔을 스쳐내렸습니다. 정장 셔츠 아래 문신이 있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서울역 3번 출구. 20살 때 새긴 문신입니다. 피부에 바늘이 파고들 때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말입니다. 이 문신을 볼 때마다 맹세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반드시 찾아낸다. 반드시 복수한다. 저는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의 구멍.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공부했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회사를 차렸습니다. 왜요? 성공해서 그 여자 앞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도 이렇게 성공했다. 당신은 필요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강남에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외제차를 샀습니다. 명품 시계를 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해야 합니까? 저를 버린 여자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사설탐정에게 1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 여자를 찾아주십시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복수심이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번에 무너뜨리는 건 재미없었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고통스럽게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그 여자의 일터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 다음 집을 빼앗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완전히 고립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진 그 여자 앞에 서서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버린 아들이다. 그 여자의 얼굴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후회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복수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첫 단계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컨테이너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왔습니다. 헌 작업복, 고무장갑, 빨간 대야를 든 손.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탐정이 보낸 사진 속 얼굴. 이민준, 당신을 낳은 여자. 당신을 버린 여자. 하지만
사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허리, 갈라진 손, 거친 피부. 이게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쌍해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불쌍한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저는 2살이었습니다. 저는 더 불쌍했습니다. 누구세요?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늙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역겹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따뜻하게 말해준 적 없으면서 말입니다. 유기견 입양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의도적으로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하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감사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파괴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여자는 우리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복순이에요. 사람을 무서워하지만 착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별이에요. 사고로 다리를 다쳤지만 이제는 잘 걸어요. 그 여자는 한 마리 한 마리를 자식처럼 소개했습니다. 자식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자기 진짜 자식은 버렸으면서 걔는 자식처럼 키운다고요? 역겹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모두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그 말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저도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서울역 3번 출구. 추운 겨울날 하늘색 담요에 쌓여 버려진 2살배기.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상처가 많아요. 하지만 조금만 사랑을 주면 이 아이들은 그 몇 배로 사랑을 돌려줘요. 저는 더 세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사랑이 뭔지 압니까? 당신은 자기 아이한테 사랑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여자는 마지막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아이는 민준이에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구조했어요. 많이 맞았는지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 여자는 철창 사이로 손을 넣어 걔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입양 보내고 싶은 아이예요. 좋은 집에 가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입양.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입양됐습니다. 좋은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버려진 아이였으니까요. 왜 걔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습니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컨테이너로 들어갔습니다.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담요였습니다. 물 빠진 하늘색, 희미하게 남은 작은 곰돌이 자수.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담요,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보관해 주셨습니다. 내가 입양될 때 가지고 있던 거야. 똑같은 담요. 아니, 쌍둥이 담요. 그 여자는 담요를 햇볕에 펼쳐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주름을 하나하나 펴면서 쓰다듬으면서 마치 아기를 만지듯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담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오늘도 너를 생각해.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도 그 여자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도 그 여자는 그 담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도 그 여자는 혼자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담요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민준. 이건 연극입니다. 불쌍한 척하는 겁니다. 당신을 버린 여자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입니까? 왜 제 가슴이 아픕니까? 복수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35년 동안 살아온 이유입니다. 그게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왜 주먹이 떨립니까? 왜 목이 메입니까? 저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검은색 벤츠, 1억 5천만 원짜리 차. 이 차로 그 여자를 짓밟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약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점을 찾을수록 제 복수심은 흔들렸습니다. 새벽 5시 그 여자는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1시간 넘게 추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겨우 7,000원을 벌었습니다. 7,000원.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는 돈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는 곳도 봤습니다. 구로구 지하방, 5평도 안 되는 곳, 곰팡이 핀 벽, 낡은 이불. 하지만 작은 선반 위에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흐릿한 아기 사진. 저였습니다. 그리고 공책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책을 훔쳐봤습니다. 일기였습니다. 1990년 1월 1일. 민준아, 새해야. 잘 지내니? 엄마는 오늘도 너를 생각해. 미안해. 사랑해. 1991년 3월 15일. 민준아, 너는 지금 몇 살이니? 유치원 다니니? 엄마는 오늘도 너를 생각해. 민준아, 오늘은 내가 떠난 지 6년째 되는 날이야. 엄마는 오늘도 서울역에 갔어. 미안해. 미안해. 매일. 그 여자는 매일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수해야 합니다. 복수해야 합니다. 복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더 고통스럽게 합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차갑게 만들고 싶었는데 떨렸습니다. 왜 아들을 버렸습니까? 그 여자는 멈칫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말하십시오. 왜 버렸습니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989년 겨울이었어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2살 미혼모, 지하 단칸방, 폐렴 걸린 아기, 100만 원짜리 입원비, 고리대 금업자, 아이를 팔아버리겠다는 협박. 저는 민준이를 지킬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흐느꼈습니다. 민준이를 품에서 떼어낼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엄마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를 살리는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민준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밤 꿈에서 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울었어요. 그 여자는 저를 봤습니다. 혹시 민준이를 아세요? 민준이가 잘 살고 있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문신을 보여줬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서울역 3번 출구.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저, 이민준이에요. 그 여자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내 아들. 그 여자가 저를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복수심이 무너졌습니다. 증오가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무너졌습니다. 3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35살 백만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2살짜리 아기였습니다. 엄마 품이 그리웠던 아기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빗속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처절한 복수의 여정과 그 끝에서 마주한 눈물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백만장자입니다. 하지만 제 성공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무기였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외제차 세대, 명품 시계, 1억 원짜리 정장, 전부 그 여자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도 이렇게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35의 나이에 피닉스 라이징이라는 IT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CEO, 경제 잡지 표지 모델, 젊은 사업가의 롤모델,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롤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자였습니다. 제 왼팔을 걷어 올리면 문신이 있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서울역 3번 출구. 검은 잉크, 또렷한 글씨, 누가 봐도 선명한 문신. 하지만 아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저만의 증오였습니다. 이 문신은 제가 20살 때 새긴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문신소에 들어갔습니다. 타투이스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날짜예요? 제가 버려진 날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이 아픔이 뭡니까?
2살 때 추운 겨울날 서울역 바닥에 버려졌던 그 아픔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6살 때 양부모님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를 받습니다. 입양 동의서, 아동복지시설 기록, 이민준이라는 이름, 입양,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양하였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잘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의 구멍, 채워지지 않는 구멍,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어두운 역, 차가운 바닥, 울고 있는 아기, 그게 저였습니다. 양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친구들이 아무리 좋아해줘도 그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낳았습니까? 왜 저를 버렸습니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살 때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너를 찾아낼 거야.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보다 더 잘 살 거야. 그리고 내 앞에 서서 말할 거야. 나는 너 없이도 성공했다고.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전교 1등, 전국 모의고사 1등, 명문대 수석 합격. 왜요? 그 여자 앞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너는 필요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IT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동기들은 술 마시고 연애하고 여행 다녔습니다. 저는 일했습니다. 왜요?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공해서 그 여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28배 첫 투자를 받았습니다. 29에 흑자를 냈습니다. 30에 강남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32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복수하지 못했으니까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넌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항상 불행해 보여? 불행하다고요? 당연합니다. 저를 버린 여자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33이 되던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직접 찾아내겠다고. 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여자를 찾아주십시오. 양부모님이 보관하고 계시던 자료를 건넸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서울역에서 발견된 아기. 당시 입양 기록. 흐릿한 사진 한 장. 탐정이 물었습니다. 찾으시면 어쩌실 건데요? 복수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탐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돈만 받았습니다. 1천만 원입니다. 선불로 주십시오. 저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1천만 원이 뭡니까? 복수를 위해서라면 1억도 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년에서 3년. 35년 전 일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찾아주십시오. 반드시. 그날부터 저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문신을 만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찾을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추적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 빨리 할 수 없습니까? 돈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아직도 못 찾습니까? 그리고 3년째 되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구로구에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라고요? 버려진 개들을 돌보는 곳. 웃겼습니다. 자기 아들은 버렸으면서 개는 돌본다고요?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헌 작업복을 입은 중년 여성,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허리. 이 여자가 저를 낳았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버렸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증오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저는 사랑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저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조사해 주십시오. 그 여자의 하루 일과 사는 곳, 아는 사람, 모든 것을 알아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주일 후 두꺼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대상자 박여 57세, 주소 서울시 구로구동 지하 단칸방, 직업 천사 유기견 보호소 자원봉사 무급, 수입 새벽 폐지 수거 일 평균 7,000원. 특이사항 대상자는 항상 낡은 아기 담요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지하 단칸방, 하루 7,000원.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는 돈이었습니다. 처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고통받고 있군요.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고통받아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 프로젝트 알리벤지. 복수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신원 확인 완료. 2단계 일상 파악 완료. 3단계 경제적 압박. 마이너스 보호소 후원자들에게 압력 행사. 폐지 수거 구역 차단. 점진적 경제 고립. 4단계 사회적 고립. 지인들과의 관계 단절 유도. 보호소 폐쇄 압박. 완전한 고립 상태 조성. 5단계 정체 공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접근. 나는 당신이 버린 아들이다 선언. 용서 거부. 이것이 제 복수 계획이었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고통스럽게 그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는 계획서를 프린트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살 때처럼 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다. 35년을 기다렸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다. 제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문신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서울역 3번 출구.
저를 버린 날, 제 인생이 망가진 날, 하지만 동시에 복수가 시작된 날, 이제 그 복수가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수심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다려라, 팍. 곧 내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문신을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35년간 품어온 증오가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가을,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양아버지의 서재에서 입양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우리의 선택받은 아이야. 양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6살 아이의 귀에는 버려진이라는 단어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습니다. 의사였던 양아버지, 피아니스트였던 양어머니, 강남의 넓은 아파트, 국제학교 교육,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항상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10살 때 학교에서 가족사진 가져오기 숙제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아기 때 엄마 품에 안긴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생의 첫 인연은 사진으로도 기억으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를 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민준아, 내가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단다. 서울역이요? 저를 거기에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양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린 그 사람, 너를 꼭 찾아낼 거야. 10살 아이의 다짐치고는 너무 잔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안에 뿌리내린 한 해 시작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진심은 오직 복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입양 서류를 몰래 찾았습니다. 양아버지의 서재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서울역 3번 출구 발견 당시 상태 남아 추정 나이만 2세 하늘색 아기 담요에 쌓여 있음. 단 몇 줄의 문장이 제 출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것을 보며 분노를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20살 생일날 그 날짜와 장소를 문신으로 새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홍대 근처 문신 가게를 찾았습니다. 왼쪽 팔 안쪽에 새기고 싶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서울역 3번 출구. 바늘이 피부를 파고들 때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통증은 제가 느낀 버림받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수하라. 찾아내서 복수하라. 대학 시절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성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그녀를 찾을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복수할 수 있다. 대학 4학년 때 친구들과 IT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양아버지께서 투자금을 제안하셨지만
거절했습니다. 제 힘으로 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제 성공이어야 했습니다. 첫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좁은 원룸 사무실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팔에 문신을 만졌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 복수하기 전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2015년 저희 회사가 개발한 교육용 앱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8배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매각한 돈으로 피닉스 라이징을 설립했습니다. 불사조처럼 재에서 일어난다는 의미. 저를 버린 어머니라는 제 위에서 일어난 저의 삶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강남 30층 건물 최상층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역이 보였습니다. 서울역 3번 출구. 당신이 나를 버린 그곳. 이제 내가 이만큼 컸어. 곧 당신을 찾아갈 거야. 30살에 강남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차고에는 외제차 3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제 안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추운 겨울 서울역 앞 2살배기 아이가 하늘색 담요에 쌓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양부모님은 제 성공을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걱정하셨습니다. 민준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좋은 사람도 만나봐라.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 전체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한번 버림받았던 사람은 다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33살이 되던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그녀를 찾아야 해. 강남에서 가장 비싼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1천만 원짜리 수표를 꺼냈습니다. 선불입니다. 그리고 찾아내시면 추가로 같은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탐정과 악수를 나누며 저는 느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다고. 30년 넘게 기다려온 이 순간이 드디어 왔다고. 제 안의 한이 마침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녀를 찾았다는 소식이 왔을까? 하지만 첫 1년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시간은 많은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입양기관은 문을 닫았고 서류들은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2년째가 되던 해봄, 탐정에게서 희망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1989년 11월경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거주했던 미혼모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생존 확인된 사람은 11명입니다. 저는 추가 비용을 송금했습니다. 2천만 원. 빨리 찾아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워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프로젝트 RREVENG. 1단계 그녀의 신원 확인 및 생활 패턴 파악. 2단계 경제적 압박 시작 일자리 박탈. 3단계 사회적 고립 유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4단계 최종 대면 마이너스 모든 것을 빼앗긴 후 제 정체를 밝힘. 차가운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노년의 여성 한 명을 고립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계획을 적으면서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인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3년째가 되던 해 가을,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1989년 11월 23일 서울역에서 남자 아기를 입양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30년 넘게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그날 밤 저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최종 보고서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희. 현재 57세. 서울 구로구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익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과 닮았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구로구의 지하 반지하 월세방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보호소 일을 마치고는 새벽에 폐지를 줍습니다. 한 달 폐지 수입이 약 20만 원입니다. 친구나 가족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특이사항 대상자는 항상 낡은 아기 담요를 가지고 다닙니다. 낡은 아기 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그 담요를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 이곳과 그녀가 사는 구로구 지하방 사이의 거리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복수를. 하지만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차를 몰아 구로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유기견 보호소. 가는 내내 손에 땀이 났습니다. 35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보호소는 허름한 주택가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 천사 유기견 보호소라는 간판이 바래져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보호소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얼굴. 하지만 사진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헌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끼고 빨간 고무대야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픈 강아지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프지 말아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병든 유기견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모순이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를 깨끗한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또 다른 담요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물 빠진 하늘색 담요. 작은 곰돌이 자수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담요.
제 담요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담요를 햇볕에 말리며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민준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오늘도 내 생각을 한단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고 담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쌓아 올린 복수심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로 돌아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저건 연극일 수도 있어. 하지만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담요를 안고 우는 것이 연기일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담요를 꺼냈습니다. 물 빠진 하늘색의 작은 곰돌이 자수. 구석에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민준이를 사랑해. 손으로 술을 놓았습니다. 서툰 솜씨로 하지만 정성스럽게. 저는 담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래된 담요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세월의 냄새였을까요? 아니면 잊혀진 사랑의 냄새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을 그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 폐지 줍기, 보호소 출근, 개들 돌보기. 그녀의 삶에는 기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그녀는 그 담요를 꺼내 햇볕에 말렸습니다. 담요를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35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매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녀 앞에 서겠다고.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 복수를 하러 가는 사람의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보호소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5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개들이 일제히 짖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컨테이너 뒤에서 그녀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 주름이 많았습니다. 피부는 거칠었고 손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슬펐습니다. 깊은 슬픔이 가라앉아 있는 눈이었습니다. 저 유기견 입양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정말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철장을 하나씩 지나가며 개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모두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사람한테 버림받아서 상처가 많아요. 하지만 조금만 사랑을 주면 그 몇 배로 사랑을 돌려줘요. 버려진 아이들.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지막 철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아이는 민준이에요. 한 달 전에 구조했어요. 제일 입양 보내고 싶은 아이예요. 좋은 집에 가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준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 아주 오래전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민준이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이 모릅니다. 아기였을 때 제 손으로 보냈어요. 더 나은 곳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매일,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제가 키웠다면 그 아이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너를 입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 집이었어요. 따뜻한 집, 좋은 교육. 이 아이라도 좋은 집에 보내면 제 아들도 어디선가 행복할 거라고 믿고 싶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봐요.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드세요? 저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보호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 후회한다고, 최선이었다고,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입양을 고민하는 사람인 척하며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개들 이야기를 해주고 차를 내주고 가끔은 직접 만든 김밥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알파이를 꺼냈습니다. 복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파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35년간의 복수심이 종이 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느 추운 날 아침, 저는 오전 6시에 보호소 근처로 갔습니다. 그녀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서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구부정한 등으로 손수레를 끌며 골목골목을 다니며 버려진 박스를 주었습니다. 낡은 파카에 털모자를 쓴 그녀의 모습, 57의 나이에 새벽 추위 속에서 폐지를 줍는 모습, 1시간 넘게 폐지를 주운 그녀는 재활용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7,000원이네요. 7,000원. 1시간 넘게 추위 속에서 허리를 굽혀 얻은 돈이 7,000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에 들어가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아침 식사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녀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구로구의 낡은 빌라 지하.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고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5평도 안 돼 보이는 공간. 낡은 이불, 작은 테이블,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몇 개와 바나나 한 송이. 하지만 제 눈을 끈 것은 작은 선반 위에 놓인 액자였습니다. 흐릿하고 낡은 아기 사진. 하늘색 담요에 쌓인 아기. 저였습니다. 그녀는 35년 동안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액자 옆에는 낡은 공책, 표지에 민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기침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감기가 좀 오래 가서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병원은요. 돈이 아까워서요. 그 돈이면 개 사료를 더 살 수 있어서요. 그녀는 자신의 건강보다 유기견의 사료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특히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있으면 제 인생이 뭐였나 싶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아들을 보낸 그날, 저는 행복할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왜요? 엄마가 아이를 버렸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친구도 안 만들었어요. 즐거운 일도 피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였어요. 35년. 그녀는 35년 동안 스스로를 벌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평생 벌해온 사람에게 제가 무슨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고통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준 고통보다 클 수 있을까? 제 안의 복수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저는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컨테이너 안에서 젖은 개들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런 날씨에 왜 오셨어요? 그냥 개들이 궁금해서요. 우리는 함께 개들을 닦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비가 잦아들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우리는 컨테이너 옆 작은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손님, 성함이 뭐예요? 1달 넘게 오셨는데 아직 이름도 모르네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민준입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준이요? 제 아들 이름이랑 똑같네요. 아드님, 보고 싶으시죠? 그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매일 보고 싶어요. 하지만 볼 수 없어요. 볼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 아이를 버렸으니까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89년 겨울이었어요. 저는 22살이었어요. 처음 민준이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이 아이만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지하 단칸방에 살았어요. 아기 아빠는 제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사라졌어요. 부모님은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때는 미혼모는 죄인이었어요. 민준이가 태어나고 3달 됐을 때 보증금을 집주인이 떼먹고 도망갔어요. 하루아침에 집과 돈을 다 잃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서울역 근처 쪽방촌으로 갔어요. 1달에 10만 원짜리 방. 창문도 제대로 안 닫혀서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은 했어요. 하지만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결국 방에 아기를 두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돌아왔는데 민준이가 너무 많이 울었는지 목이 쉬어 있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 왔어요. 1989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방에 난방이 안 들어왔어요. 민준이는 자꾸 기침을 했어요. 열도 났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었어요. 그때 고리대 금업자들이 찾아왔어요.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600만 원이 됐다고 했어요. 당장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협박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심하게 앓았어요. 열이 너무 높아서 온몸이 뜨거웠어요. 경련까지 일으켰어요. 저는 미친 듯이 민준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맨발로 겨울 한밤중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폐렴이라고.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입원해야 한다고. 입원비는 100만 원.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제발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딱하게 여기셔서 입원비를 대신 내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민준이가 나았을 때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와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 아들을 입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의사 부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제 아들을 어떻게 보내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현실을 봤어요. 추운 방, 곰팡이 핀 벽, 쥐가 나오는 부엌. 민준이는 또 열이 났어요.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재우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보였어요. 그리고 고리대 금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어요. 팔아버리겠다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아이를 죽이는 거라는 것을.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밤마다 민준이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그 말만 수없이 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연락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세요. 민준이라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그날 새벽 저는 민준이를 안고 서울역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과 약속한 장소. 서울역 3번 출구.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를 아기 담요로 감쌌어요. 제가 밤새 수놓은 담요. 엄마가 민준이를 사랑해라고 술을 놓았어요. 짝으로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민준이에게, 하나는 제가 간직하려고. 민준이를 품에서 떼어내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울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옷을 붙잡았어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엄마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를 살리는 거야.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 의사 선생님께 민준이를 건넬 때 제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았어요. 멀어지는 민준이를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 담요를 안고 사흘 밤낮을 울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1년에 한 번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민준이가 웃고 있는 사진. 건강하게 자란 모습. 민준이가 10살이 되던 해 마지막 사진이 왔어요. 민준이가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입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25년 동안 저는 민준이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나쁜 엄마였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제 아들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저, 이민준이에요. 당신 아들이에요.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문신이 보였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서울역 3번 출구. 저를 버린 날짜와 장소. 제가 평생 잊지 않기 위해 새긴 문신이에요.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아? 네. 저예요, 어머니. 그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내 아들, 내 아들. 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처음으로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어머니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와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민준이니? 내 아들이니? 내 어머니. 어쩜 이렇게 컸니? 그녀의 손길이 제 얼굴, 어깨, 팔을 더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저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인정. 어쩔 수 없었다는 인정. 그래도 사랑했다는 인정. 저는 그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증오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살 때부터 저는 어머니를 증오했어요. 밤마다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왜 저를 버렸냐고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살 때부터 저는 복수를 꿈꿨어요. 어머니를 찾아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내가 없어도 이렇게 성공했다. 20살에 문신을 새겼어요.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33살에 탐정을 고용했어요. 거액을 들여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3년 동안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았을 때 저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의 일자리를 빼앗고 어머니를 고립시키고 어머니의 삶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어요. 민준아. 하지만 어머니를 봤을 때 저는 복수할 수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어요. 지하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러면서도 유기견들을 돌봤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35년 동안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았어요. 제 담요를 간직했어요.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 사진을 보관했어요.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벌받았어요. 아니, 스스로를 평생 벌해왔어요.
제가 무슨 복수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저를 살린 거라는 것을. 민준아,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가 평생 갈구했던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5살 백만장자가, 성공한 사업가가, 차가운 복수자가 아니라 그냥 엄마 품이 그리웠던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단어가 자꾸 나왔습니다. 평생 부르고 싶었던 그 단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는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비가 그쳤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로. 많이 힘들었지? 엄마 없이 자라면서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찾았어요. 엄마를. 어머니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엄마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왜요? 엄마는 너를 버렸어. 비록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그건 사실이야.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양부모님을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항상 벽을 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복수하기 위해 살았어요. 성공도, 돈도, 명예도 모두 복수를 위한 도구였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안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무엇을?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제가 찾았던 건 증오가 아니라 용서였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제 뺨에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응? 내가 너를 용서하다니? 저는 35년 동안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어머니를 증오했어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준아. 그리고 어머니도 어머니 자신을 용서하세요. 35년 동안 충분히 벌받았어요. 이제 그만 스스로를 용서하고 행복해지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 저를 보낸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던 어머니는,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았던 어머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민준아. 35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엄마를 찾아와줘서.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35년간 쌓아온 복수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증오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팔의 문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서울역 3번 출구. 이제 이 문신은 증오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태어난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던 증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문신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어머니가 사시는 곳을 보고 싶어요. 구로구의 지하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5평도 안 되는 공간. 곰팡이 핀 벽. 낡은 이불과 작은 테이블이 전부인 방. 하지만 제 눈을 끈 것은 선반 위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액자에 담긴 제 어린 시절 사진들. 그 옆에 놓인 공책. 민준이에게라고 적힌 공책. 이게 뭐예요? 저는 공책을 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일기 같은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0년 1월 1일. 민준아, 새해야. 엄마는 오늘도 내 생각을 했어. 미안해. 사랑해. 매일. 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천 개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민준아, 오늘이 내가 태어난 날이야. 35년이 지났어. 너는 지금 35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미안해. 사랑해.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나서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쓸데없는 걸 보여줘서.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강남의 한 아파트로 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어머니가 사실 곳이에요. 30평 정도의 깨끗하고 따뜻한 아파트였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곳이잖아.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동안 지하방에서 사셨잖아요. 이제 좋은 곳에서 사세요. 햇빛 드는 곳에서 사세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폐지 줍는 일도 그만하세요. 보호소 일은 자원봉사로 하세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어서 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는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 엄마예요.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효잖아요. 민준아, 35년 동안 못다한 효도를 이제부터 할게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남양이에요.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요. 어머니, 이제 어두운 지하가 아니라 밝은 곳에서 사세요. 어머니는 햇빛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저는 양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양부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도 여전히 제 부모님이세요. 양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어머니, 민준아, 우리는 내가 언젠가 친어머니를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양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친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우리가 만나 뵙고 싶구나. 그분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니. 은인이시지. 한 달 후 두 어머니가 만났습니다. 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 못한 것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어머니는 친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두 분 모두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넷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식사 후 친어머니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하늘색 담요였습니다. 민준아, 이거 내가 가져라. 이제 너에게 돌려주고 싶어. 저는 담요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제 담요와 어머니의 담요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똑같은 하늘색, 똑같은 곰돌이 자수. 한쪽에는 엄마가 민준이를 사랑해. 다른 한쪽에는 민준이가 엄마를 사랑해. 35년 만에 두 담요가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두 담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버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받았습니다. 35년 전 추운 겨울날 서울역 3번 출구에서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년 후 저는 천사 유기견 보호소를 인수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지었습니다. 깨끗한 건물, 넓은 공간, 최신 의료 장비. 어머니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갑니다. 어머니와 함께 개들을 돌봅니다. 민준아, 이 아이 봐. 오늘 입양됐어. 어머니는 행복한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다행이네요. 좋은 가정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는 가정에서 자랐으면 좋겠어. 어머니와 저는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비록 시작은 힘들었어도 결국 사랑은 길을 찾는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팔에 문신을 봅니다. 1989년 11월 23일 서울역 3번 출구. 이제 이 문신은 저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랑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가장 아픈 선택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35년의 시간을 넘어 저에게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함.